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사소송법 1주차 세 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재 18쪽 소송행위서부터 강의를 할게요. 자, 소송행위는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실제법상 이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있죠.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소송법에서는 소송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행위는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인데요. 소송 주체별로 구분해 보면 법원의 소송행위, 당사자의 소송행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의 소송행위는 이 법원의 소송행위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어떤 법적 규율에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송행위라고 할 때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말해요. 근데 여기서 뭐 당사자의 소송행위라고 해서 뭐 원고 피고의 소송행위만 소송행위고 그럼 보조 참가인이 한 행위는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는 소송행위가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보조 참가인 같은 소송 관계인이 한 행위인데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면 소송행위가 되겠죠. 일단 한번 뭐 그럼 법원의 소송행위가 뭔지 한번 보면요. 우리 그 교재 19쪽에 보시면 재판, 증거조사, 조서 작성, 송달 이런 게 이제 법원의 소송행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원의 소송행위하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이제 법적 규율 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행위라고 할 때는 이후 이제 소송행위라고 얘기할 때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자, 이런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다시 그 시기, 장소에 따라서요. 소송 전, 소송 외에서의 소송행위. 그러니까 소송 제기 전 단계, 그리고 소송 절차 외에서, 소송 외에서 하는 그런 소송행위와 소송 절차, 소송 절차 내에서 법원에 어떤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면 변론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어떤 변론 단계에서 하는 소송행위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변호사한테 소송 사건을 위임하는 거, 이런 소송 위임이죠. 소송 위임.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어 재판 외에서 관할 합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소송 행위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런 소송 행위는 이제 소송 외에서, 그리고 소송 제기에 앞서서 이루어진다 해서 소송 전, 소송 외의 소송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변론에서 하는 소송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사실을 주장한다든지 또는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이제 변론 중에 소송행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송행위의 어떤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 취효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용어가 좀 어렵죠? 그럼 취효적 소송행위는 뭐냐 하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법원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이 취해져야 효과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취효적 소송행위라고 그러고요. 여효적 소송행위는 이 여자는 더불어 여자예요.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으로 소송행위와 더불어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효적 소송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 없이도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으로 바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원의 어떤 개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취효적 소송행위, 그렇지 않고 당사자의 소송행위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여효적 소송행위라고 한다. 취효적 소송행위의 예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원에 뭘 신청하는 거, 대표적인 게 증거 신청 같은 경우에 법원이 증거 채택 결정을 해야 그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취와 같은 경우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바로 소송 계속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법원이 별도로 그 채택 결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관할 합의 같은 경우도요. 원고 피고가 관할에 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되고 무슨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재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19쪽에 소송행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송 절차에서는 이제 절차의 원활 안정이 중요시돼요. 왜냐하면 이 소송 절차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연속된 절차예요. 그러니까 절차의 명확성, 안정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그에 따라 그런 소송 절차를 구성하는 소송 행위에 있어서도 그 명확성, 그다음에 그 안정성,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어떤 실체법상 법률 행위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소송 행위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행위의 주체 한번 보죠. 자, 소송 행위의 주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소송 행위의 주체에는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소송 능력, 그러니까 소송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소송의 주체 부분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실체법상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있죠. 요거 대응된 개념이 우리 소송에서는 소송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소송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누가 소송 무능력자냐? 실체법상 제한 능력자는 소송 무능력자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한번 실체법상 행위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실체법상 과거에는 이제 행위 무능력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 능력자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런 제한 능력자 누가 있죠? 피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그 범위,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미성년자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가 이제 제한 능력자에 해당이 돼요. 이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법률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하지 않고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럼 그 법률 행위의 효과가 어떻게 되죠? 유효하죠. 유효해요. 유효한 행위예요. 유효한 행위인데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도 유효하지만 유효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 효력이 소멸되죠. 응? 이게 그 실체법상 행위 능력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소송 행위에서는 소송 무능력자가 한 소송 행위는 어떻게 돼요? 무효예요. 무효. 아까 그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효력이 소멸되는데 소송 무능력자가 한 소송 행위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개념이 없어요. 응? 무효 아니면 유효야. 획일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무효 아니면 유효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 행위는 무효다. 그 다음에 또 소송 능력에 있어서는 그 소송 대리인, 뭐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고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는데 이 소송상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해서 소송 행위를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어떤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소송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하는 행위는 언제나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 동의를 얻어서 어떤 소송 무능력자가 어떤 소송 행위를 했는데 그 배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만 소송 행위를 해야 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 무능력자가 한 소송 행위는 무효가 돼요. 무효. 이런 점에서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 행위와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규율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쪽 밑에서 위로 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이 소송 대리권은 우리 이제 소송 대리하고 실체법상 대리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소송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체법상 대리권의 경우에는 어떤 민법상 대리라든지 이런 실체법상 대리인이 어떤 대리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상대방 층에서 당신 대리권이 있는 거 맞냐? 대리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봐라. 이러면 뭐 증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어떤 대리 행위를 하기 전에 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더더군다나 서면으로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소송 대리권은 아니에요. 소송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가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때 이제 법정 대리인, 친권자겠죠. 이런 경우엔 자신이 친권자라는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해요. 그다음에 소송 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송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해요. 이렇게 서면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소송 대리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런 점이 또 실체법상 대리하고 또 구별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의 소멸 사실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돼요. 상대방이 비록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으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 어떤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실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해 줘야 돼. 이런 점도 역시 실체법상 대리하고 구별되는 소송 대리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 실체법 민법에서도요. 대리권의 범위, 당사자 간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슨 보존 행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민사소송법에서는요.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법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본인하고 소송 대리인이 당사자가 약정으로 법률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소송법적으로 무효예요. 무효. 이런 점은 실체법상 대리하고는 확실히 구별되죠. 응? 대리권의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법정된 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다. 응? 요게 이제 소송 대리가 실체법상 대리하고 이제 구별되는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송 행위는 뭐라고요? 명확하고 획일적으로 처리돼야 된다. 따라서 민법상 표현 대리의 법리는 소송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게 표현 대리가 뭐예요? 대리권은 없는데 대리권이 수요된 것 같은 외관이 있는 경우 그 외관 수요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는 본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 효과를 받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송 대리에는 이런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응? 왜냐하면 이 획일적으로 명확하게 획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죠. 이런 점이 바로 이제 소송 대리하고 실체법상 대리하고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쪽 한번 보시죠. 20쪽 한번 보시면 거기에 행위의 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소송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서면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식 행위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요. 실체법상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불요식 행위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소송 행위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요식 행위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요. 뭐 관할 합의 같은 거, 그리고 중재 합의 이런 거 다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송의 제기나 상소의 제기도 소장, 상소장이라는 서면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구술재판주의라고 있어요. 구술재판주의. 우리 민사소송법의 원칙들 가운데 내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는 아주 우리 민사소송법을 관통하는 아주 큰 원칙인데 구술재판주의라는 또 원칙도 있어요. 구술재판주의. 그러니까 재판은 구술로 진행돼야 된다. 구술로.
이런 구술 재판주의 원칙상 만약에 당사자가 원고 같은 경우 법원에 소장을 냈겠죠.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이제 답변서를 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공방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와 같이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 서면 같은 이런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주장한 것으로 되느냐? 변론기일 출석해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구술로 진술한 때, 그때 주장한 것으로 돼요. 비로소 그때 주장한 것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그 20쪽 행위의 방식 부분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소송행위는 변론주의와 구술주의의 요청으로 변론 절차에서 구술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해도 변론 절차에서 구술로 진술하지 않으면 소송 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조건과 기한. 소송 행위에는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조건과 기한이 붙여지면 이 소송 행위의 어떤 법적 효과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불명확해지고. 그래서 소송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비적 주장, 예비적 신청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소송 절차 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송행위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예비적 주장이 뭐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주장을 먼저 해요. 주의적 주장을 하고 이 주의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주장이죠. 요것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예요. 행위의 하자 한번 보자. 소송 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경우에 우리 이제 소송법에서는 20쪽이요. 20쪽에 하자의 치유 부분 한번 보실까요? 소송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즉시 배척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하자를 치유해서 소송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소송 경제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민사소송법에서는요. 이익권의 포기 상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송 절차 가운데 임의 규정에 위반한 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익권의 포기 상실 이론에 의해서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소송 무능력자가 한 소송 행위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하면 유효해져요. 응? 그 다음에 이제 21쪽에 의사의 하자 한번 보시죠. 의사의 하자. 우리 그 민법에 보면 어떤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이 소송행위에도 준용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불고려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행위는 명확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소송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록 소송 행위는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요게 불고려설인데 요게 우리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고려설이 있어요. 고려설은 이제 소수설인데요. 이 고려설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자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규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냐? 그 고려설 부분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소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 인락과 같은 소송 종료 행위는 후행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송 절차의 안정과는 무관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소송 종료 행위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유치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예요. 그럼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떠냐? 판례도 통설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소송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소치와 같은 소의 치하, 원고는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소치와 같은
소송 행위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